네, 주말 사이에 대법원은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위법이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 분석과 함께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짚어드리도록 하죠. 매크로인사이트 황호봉 제니스그룹 파트너스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몇 번이나 지연이 됐나요? 지금 대법원의 판결을 시장이 계속 기다렸는데 드디어 나왔고 위법이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별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그 판결을 보면서도 그러면 분명히 플랜 B가 있을 터이니 결국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효 세율, 미국이 가지고 있는 실효 세율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하겠구나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그 IEEPA라고 하는 그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미국이 어떤 위기에 닥치거나 외세로부터의 어떤 침략, 그다음에 어떤 위법 행위가 발생을 하면 대통령이 일단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은 무역 적자, 그다음에 환율 조작, 그다음에 펜타닐 이런 것들을 미국의 침략으로 봤고요. 미국에 대한 침략으로 봤고 그거에 대해서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그거를 이제 관세로 대응을 한 것이죠. 근데 법원은 관세는 대통령이 할 것이 아니다. 요거는 의회의 몫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딱 그 관세에 대해서만 아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플랜 B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122조, 그게 뭐 150일짜리기는 해요. 근데 그거를 그렇죠, 바로 기한이. 기한이 150일짜리 기한인데 그거를 10%로 냈다가 다시 또 5%로 올려서 5%를 더 올려서 15%로 만들었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에서 가지고 추산했던 실효세율이 그전에 16% 정도 됐는데 10%로 내리니까 한 3% 정도 떨어졌다라고 이제 그렇게 봤었고 5% 다시 올리니까 거의 이전과 비슷하거나 소폭 낮은 수준 이 정도까지 다 끄집어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150일 동안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시간을 줄 것이고 나머지 이제 232조 그다음에 301조 이거를 하려면 그거는 심사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못 썼던 거예요. 처음에 대통령 되자마자 쓰려면 그거를 이제 각국이나 아니면은 내부적으로 심사할 기간이 꽤 몇 달이 필요한데 그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못 써서 이제 IEPA를 갖다가 썼다가 이제 위법이 나니까 그러면 122조 가지고 시간을 벌고 그 다음에 232조나 아니면은 301조로 넘어가는 이제 그런 모양새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사실 위법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다 방법이 있다 이렇게 좀 강한 입장을 내비쳤는데 바로 15%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시나리오는 이렇게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이 되면 빅테크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소송을 걸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는데 조용해요. 네, 그렇게 어렵죠. 이거 하려면은 사실은 다 같이 해야 됩니다. 다 같이 해야 되는데 빅테크들이 소송을 했을 때 일단 친 트럼프 성향의 뭐 일론 머스크는 싸웠다가 다시 지금 화해를 하기는 했지만 소송 안 할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기업들도 사실 할 기업들 없을 거예요. 소위 말해 밉보일까 봐. 그럼요. 그죠? 그렇고 그다음에 국가들 같은 경우에서도 다 같이 담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중에 제일 먼저 미국의 손을 들어줄 나라는 일본이죠. 일본은 절대 아마 그 담합에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담합이 안 되다 보면 다 같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거를 시장에서는 환급을 해줄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의견을 내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리펀드를 받을 수는 사실 실질적으로는 없다라고 봐요. 이게 국제무역법원까지 가야 되거든요. 국제무역법원에 가서 얼마를 줄 건지, 이자는 줄 건지, 이거를 뭐 분할로 줄 것인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는데 딱 이 얘기만 들어봐도 이렇게 느낌 오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릴 것이고 사실은 이게 감이 안 잡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 환급해 주라는 거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안 할 거다. 그리고 베센트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니 그러면 우리가 관세를 올려서 그 물건값 올렸던 코스트코는 고객들한테 그거 올린 거 돌려줄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기대도 사실은 그렇게 요원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말씀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기업들이 한 뜻을 모아서 소송을 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트럼프한테 밉보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지금 다 관망하는 것 같습니다. 자, 15% 관세가 부과가 됐는데 150일이라는 기간이 한정이 되어 있단 네. 말이에요. 네. 그러면 150일이 지나고 나서 물론 그 사이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은 또 끊임없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짜겠지만 네.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어떻게 변할까요, 대표님? 지금의 네. 아마 그 보편적인 관세는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계속 유지가 될 거고 오히려 그 안에 무언가를 하는 기업들은 보복 관세를 때리겠죠. 네. 301조 보복 관세가 지금 중국에는 통용이 되고 있는데 그 중국에 되는 통용 관세를 바로 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무기를 삼았던 거는 관세로 무기를 삼았던 거는 직접 투자죠. 미국에 대한 직접 투자를 여지껏 다 끌어냈는데 그거에 대해서 미적지근하다거나 아니면 이행을 안 한다거나 이제 이런 눈치가 보이면 바로 301조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각국 나라는 더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기존에 합의했던 대로 이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지밖에 없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말 그대로 불확실성만 해소가 된 거지 바뀐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적자를 내밀었습니다. 네. 무역 적자가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바이든 행정부 때랑 크게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내 관세 때문에 적자 폭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은 그 적자 폭이 줄어들었다라고 원래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게 맞죠. 네. 그러니까 관세로 벌어들인 그 수입을 그 무역 적자를 사는데 썼다라고 이제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 돈을 거기에 안 썼을 겁니다. 그 돈은 OBBA 법안이라든지 이쪽에다가 사실은 갖다 썼을 가능성이 높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전에 실효세율이 한 3% 정도 됐다 그러면 웰스파고 추정치에 따르면 한 16% 정도까지 관세를 올렸고 그리고 관세를 적용을 한 게 1년이 풀로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으로는 1년에 300조, 400조 정도를 더 우리나라 돈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숫자가 나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조 원 조금 넘게 아마 벌어들였을 겁니다. 미국이 그 정도로 벌어들이다 보니까 그 재원은 그대로 OBBA 법안에 쓰이는 그런 모형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유동성이 사실은 시장의 주가를 올려주고 시장의 투자를 조금 더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쓰임새로 다가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라는 이슈는 시장에 큰 영향 없이 지나갈 것 같고 다시금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물가, 고용, 연준의 통화 정책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물가와 관련해서 인플레가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 대표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은 사실은 물가를 걱정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좀 세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산업혁명보다 더 큰 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혁명의 숙제는 효율성이에요. 그리고 효율성이고 생산성의 재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이 재고가 되면 가격은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뭐 대표적인 예로 아마존이 3만 명 내보냈잖아요. 네. 그 3만 명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조차도 필요가 지금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물가를 걱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침체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일론 머스크가 그 인터뷰를 할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편적인 수입 그런 것들이 개인 소입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시장은 이제 효율성의 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관세로 따져서 물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장기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물가는 내려가서 잡힐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그렇게 훨씬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율성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AI 산업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고용에 대해서 좀 변화가 크게 나타나겠죠. 많은 고용,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많은 분들이 다 들으셨을 텐데 자, 그러면 고용 시장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그려나갈까요? 고용은 일단은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연준에서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던 거죠. 네, 경험하지 않았죠.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사실은 없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잘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해고당하시는 분들도 네. 많을 거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효율성에 따라서 남는 그 잉여 현금들이 있을 거고, 그 현금들을 그분들한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뭐 지금이나 앞으로나 사실은 소비가 절반 이상의 경제를 유지하는 데 쓰일 거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절반 정도가 소비가 지탱을 하고 있다라고 네. 놓고 봤을 때에는 그 AI 산업이 들어왔을 때 정부의 역할이 조금 더 크다라고 보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많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준비를 지금도 이제 시작을 하고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한국,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AI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고용 시장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그래도 유가의 변동도 볼게요. 네. 최근에 뭐 이란과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유가가 급등세를 보였는데 유가의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사실은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CPI 내에 유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요. 차지하죠. 예, 네. 그 PCE 내에도 많이 차지합니다. 이게 뭐 작게 볼 때는 한 12%, 13%지만은 전방위적으로 본다 그러면 한 20, 30%까지도 유가가 차지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유가는 지금 현재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되면 100불이 바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봉쇄가 되면 네.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유가를 보실 때에는 한 55불에서 한 75불에서 80불 정도, 상단은 하단은 55불에서 60불, 요 밴드를 왔다 갔다 하면 사실 유가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가가 그 밴드를 넘어가면 네. 시장의 수요를 깎아먹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유가 자체가 시장의 선행 지표가 되기 때문에 이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시그널을 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또 변동성을 크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밴드 내에서만 움직이면 괜찮다. 이란이 어느 정도 협상을 한다라고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네.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 올라가지는 지금 않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밴드 내에서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가와 고용, 결국에 시선은 연준의 통화 정책으로 가겠죠. FOMC 의사록에서 보셨다시피 지금 인하보다는 동결, 뭐 인상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인상까지는 안 가겠지만 네. 그래도 인하의 속도가 많이 주춤한 건 사실이에요. 네. 네, 어떻게 보세요? 6월 달까지는 안 하겠죠. 그쵸? 예, 6월 달까지는 안 할 가능성이 높고요. 음. 지금 이제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2년물 국채 금리가 기준금리를 가장 대표합니다. 2년물 기준금리가 3.5% 정도 되고, 그리고 지금 기준금리 상단이 3.75니까 한 번 정도는 시장에서 지금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는 셈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용에 대한 지표가 갈수록 좋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계산을 해서 한 번 정도 더 인하를 하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의 그 지금 가장 신경을 쓰는 게 선거잖아요. 그쵸. 예, 선거 전까지 해서 한 6월, 9월 2번 정도 내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끝났다고 판단하기에는 고용 시장에 좋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나올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지금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중간 선거잖아요. 네. 중간 선거 전까지 여러 가지 매크로 이슈도 있지만 시장 자체를 좀 끌어올려야 될 것 같은데, 미국 증시 흐름 국내장이랑 비교한다면 네. 지금 수개월째 좀 횡보하고 있거든요. 6개월째 횡보하고 네. 있죠. 네. 길게는 지금 6개월째까지 맞아요.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증시가 안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워낙에 잘 갔었잖아요. 네, 미 증시가. 잘 갔고, 그리고 그동안 다우는 굉장히 잘 갔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변동성, 그다음에 주식장이 너무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테크주들의 이야기입니다. 테크주들의 이야기고 나스닥의 이야기예요. 나머지는 사실은 증시가 잘 갔습니다. 작년 말부터 지금 2월 20일 정도까지, 지난주 금요일이죠. 네. 까지 비교를 증시 각 이제 11개의 섹터가 있으니까 S&P 500의 11개의 섹터를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나스닥은 일단 전반적으로 1% 정도 빠졌고, 그다음에 S&P 500은 기껏해야 1%밖에 안 올랐어요. 근데 다우는 그거의 3배가 넘게 올랐죠.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증시가 안 좋았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안 좋았던 건 정보기술, 자율소비, 그다음에 금융, 이쪽이 사실은 안 좋았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보시면 산업재, 그다음에 에너지, 그다음에 재료, 이쪽 섹터는 두 자릿수예요.
필수 소비까지 두 자릿수가 올랐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게 과연 증시를 안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심지어 가장 안 좋다라고 보고 있는 리츠까지도 8%가 올랐어요. 그래서 선별의 이슈였던 거지 이게 증시 전체가 안 좋다, 안 좋았다라고 이제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네, 모든 거는 대표님 기대인 것 같습니다. 네. 기대가 높으면 실망도 큰 법인데 미증시가 그동안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기대만큼 오르지 못했던 것뿐이지 역시나 전망 자체는 지금 긍정적입니다. 자, 하나의 공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13F, 13F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 공시가 나왔는데 기간의 분기별 투자 내역을 종합을 한 겁니다. 일단 AI, 메모리 업체 비중이 확대가 됐어요. 구체적으로 하나씩 짚어주시죠. 네, 한 1억 달러 정도 이상이 되는 자산운용사, 그다음에 보험사, 헤지펀드, 그다음에 연기금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45일 분기가 끝난 다음에 45일 이후에 공시를 해야 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작년 4분기 동안에 그들이 어떤 비중을 늘렸고 뭘 팔았고 그거를 우리 투자자들이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흐름들을 좀 읽어갈 수가 있는데 가장 크게 보였던 것들은 테크주들의 비중, 그다음 빅테크들을 줄이고 그 외에 그동안 덜 올랐던 주식들을 샀던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그동안 이제 각광받지 못했던 낸드나 아니면 디램 주식들까지도 이제 모아갔던 부분들이 이제 보여지고 심지어 헬스케어도 보면 가장 낮은 포인트서부터 높은 포인트까지 보면 10%가 넘게 올랐습니다. XLV라는 ETF를 놓고 보면 10%가 넘게 올랐던 그런 모습을 사실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흐름이 성장주 쪽에서 가치주 쪽으로 넘어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굉장히 특이했던 점은 큰 기관들은 딱 한 가지 종목을 공통적으로 샀습니다. 어떤 거죠? 아마존입니다. 오. 네, 그래서 아마존이 그동안 사실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작년에도 너무 재미가 없었던 종목이었는데 아마존의 펀더멘탈은 사실은 크게 변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 아마존이 저도 옛날서부터 투자를 해서 보면 한 번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 길게는 2년 정도까지도 조정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조정이 끝날 때쯤 되지 않았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서 요즘 지난주 금요일 날도 아마존이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그 아마존의 펀더멘탈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서부터 상승 여력이 조금 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13F 공시는 1억 달러 이상 운용하는 헤지펀드와 같은 기관들의 분기별 투자 내역을 알려주는 건데 지금 아마존을 비롯해서 구글도 그렇고 마이크론의 비중을 좀 높였고요. 오히려 애플은 좀 비중을 축소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반도체 전반적으로 투자 포인트를 세울 때 엔비디아 당연히 봐야겠죠. 25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당연히 실적은 좋겠죠, 대표님. 중요한 건 향후 가이던스입니다. 네. 어떻게 예상하세요? 가이던스도 좋을 거예요. 이미 진순왕이 여러 번의 인터뷰를 통해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엔비디아 주가가 잘 못 가긴 해요. 예전에 비해. 왜냐하면 다른 쪽에 사실은 더 사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으셔서 그러지 않은가 싶어요.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이 그쪽에 오히려 더 많이 베팅을 했고 특히 이제 마이크론, 그다음에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그다음에 뭐 램리서치, 뭐 테러다인, 뭐 이런 이제 반도체 주식이랑 반도체 장비 주식들로 자금이 굉장히 많은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지난주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서 오히려 MMF나 가치주 쪽으로 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실적 우려나 이런 것들, 그 펀더멘탈 우려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는 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 오히려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그 젠슨 왕이 나와서 얼마나 더 수요가 탄탄하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일 거고, 그다음에 매출 총 영업 이익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나와서 숫자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을 기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기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에 대해서 숫자에 대한 기대도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지금은. 왜냐하면 그동안 조정을 좀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게 크진 않아서 한 기본 정도만 해주면 엔비디아가 이번에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좀 많이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은 당연히 좋을 테고요. 향후 가이던스 역시 컨센 예상을 웃돌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컨콜에서 나올 젠슨 황의 발언입니다. 최근 엔비디아 주가가 주춤했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슈팅을 줄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 증시가 기대만큼 최근에 못 갔기 때문에 국내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뀐 건데 그래도 미국 증시를 계속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한국의 반도체를 지금이라도 봐야 되는 겁니까?
한국의 반도체는 그 머스트헤브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계속 가져가시는 게 투톱이요? 네, 네. 가지고 가시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만약에 맞고 만약에 이제 미국에서 모든 거를 해결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미국에는 마이크론이 있으니까 미국의 마이크론이나 아니면은 TSM을 가져가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대안은 사실 미국에 있다. 하지만 국내에 또 여러 가지 편의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두 회사들은 또 두 회사 자체의 또 펀더멘털도 좋기 때문에 계속 가져가시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근데 이제 전반적인 한국 증시가 계속 앞으로 이제 이렇게 뭐 6천이 되고 7천이 되고 8천이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지나가면서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이 이렇게 좀 조정을 받을 때 좀 모아두시는 것을 2월 달에도 권고를 드렸고 그렇게 만약에 조금씩 모아가셨다라고 하면 이 지루한 끝이 났을 경우에 3월 달에는 조금 빛을 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비중도 올해는 좀 많이 한 4, 5월까지는 줄이지 않고 가져가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가지고 있고요. 미국이랑 한국이랑 공이 반도체,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그다음에 전력, 그다음에 AI 인프라. 요즘 또 각광받고 있는 게 케이블 쪽이 계속 이제 받아요. 뭐 한국에는 뭐 대한강통신이라는 회사가 오늘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 미국은 코닝, 그다음에 코런트 이런 주식들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식들은 꼭 가져가시는 그런 모습을 포트에다가 넣어주셔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시장에 뒤처지지 않고 수익권에 계속 머무르지 않으실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떤 투자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 고민이 되시죠? 오늘 대표님의 말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황호봉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